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석진 세무사입니다. 자, 먼저 올해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원하면서, 자, 먼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세법 기출문제도 예년과 동일하게 세법 문제 더 이상 만점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특히 관련된 기본 통칙사항 그런 게 이제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알고서 풀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하고 풀 것인가, 그 능력 테스트하는 거 위주로 요즘에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과연 철저하게 그게 이해가 되었는가, 그런 걸 또 검증하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출제했고, 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법은 2차 과목으로서 16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조세총론에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3문제, 등록면허세는 2문제인데, 보통 평균 잡아서 등록면허세는 1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문제 출제됐었고, 올해도 역시 2문제 출제됐더라. 그럼 앞으로도 이제 등록면허세는 2문제를 계속 기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3문제, 또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고, 양도소득세는 5문제 해가지고 16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이제 각 문제별로 문제 유형을 갖고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게 16문제 중에서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는 문제가 좀 어렵다는 건 아시죠? 16개 중에 6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토지 구분에 대한 얘기,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토지, 옳은 것에 제가 분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법에서는 참 이런 박스형 문제, 이런 걸 그동안 많이 출제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박스형 문제로 몇 개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한 2문제가 출제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인데, 예년에는 양도세 파트에서 계산 문제를 냈는데, 올해는 취득세 편에서 냈습니다. 취득세 편에서도 과세 표준 계산안,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작년하고 그 전에 문제를 낼 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가를 지문, 법조문 그대로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과연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계산 문제 스타일로 출제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가로 넣기. 그래서 가로에 뭘 넣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시험은 여기 옳은 것을 찾아라. 상대적으로 좀 문항수가 많았다는 거죠. 비율이 높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로 넣기는 그냥 주는 문제였으니까 큰 어려움 없었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과연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될 것이고, 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A형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A형 타입. 자, 25번 문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이 부분이 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조세가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채권이 우선할 것이냐. 항상 대원칙은 조세가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조세보다 더 우선하는 그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 그럼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는데 예외적으로 세금 자체가 우선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금을 우리가 당해세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해세는 좀 예년에 시험 문제 낼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기를 국세 중에서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또 지방세 중에서 당해세는 재산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고서 이번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출제자가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키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처음 보는 지문이죠. 이런 건 무조건 통과하는 게 유령입니다. 자,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자, 그 다음이 키포인트죠.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다시 한번,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이게 바로 당해세란 얘기죠. 당해세. 이것은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맞는 얘기고. 자, 3번 질문.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날.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법정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기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제출한 날. 여기까지가 법정기일. 따라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그것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취득세 우선한다.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질문.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더라.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세금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강제집행이라는 단어 중개사법시에 나오죠.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했더라.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가장 필요한 비용인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맞는 얘기죠. 최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공통경비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5번 질문.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자, 그 다음이 키포인트죠.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는 얘기. 자, 그래서 25번 문제는 조세와 일반 채권 또는 피담보 채권 간의 우선관계인데, 자, 그 중에 1번 지문은 공부한 적이 없어도 과감하게 통과하시면서 나머지 지문을 갖고서 다 보니까 나머지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인데, 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납세 담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 낼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납세 담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각대금 들어왔겠죠? 그 중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담보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먼저 우선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키포인트만 알고서 나머지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 거주자 갑은 A라는 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기속 재산세. 자, 재산세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것과 종합부동산세 동그라미. 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가로 속에 단 갑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합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 과세 기준일을 묻고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하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맞는 얘기고. 자, 2번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 이 단어 기억나야 되겠죠.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러면서 어느 경우에 줄 것인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일 때 만 60세 이상이더라. 그러면 세액공제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고령자 세액공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만 61세더라. 따라서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을 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더라. 자, 이 문제는 재산세 파트에서 분납을 물었습니다. 재산세 파트에서 분납에 대한 요건은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죠. 따라서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서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 올해 개정세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이 문제는 재산세 문제 중에서 세부담 상한을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주택과 주택을 뺀 나머지를 구분하죠. 자, 그러면서 주택을 뺀 나머지는 100분의 150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짜리는 105고 3억 초과 6억 이하짜리는 110, 또 6억을 초과하는 것은 130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갑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에 해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번에 우리 세법 지문이 좀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동에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텐데, 자, 항상 푸는 요령 틀린 것은 지금 봤더니 4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4번의 답을 체킹하시고 나머지 지문은 읽지 말라. 평소에도 제가 강조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통과된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만약 갑이 A라는 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묘로 신탁 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자, 그러면 5번 지문은 어느 세목을 물었는가? 재산세를 물었죠. 그 중에 납세 의무자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기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자, 그 중에 신탁 얘기가 나왔더라.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수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탁자. 자, 그래서 26번 문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 스타일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1번에 보시면은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사하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죠. 그런데 6월 1일 따질 때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6월 29일 날 잔금을 치르고 이전 등기했더라. 그러면 말을 바꾸면 6월 1일 현재는 누구 것이었는가? 매도인 거였다는 거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납세 의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2번 지문은 납세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더라 그러면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납세지는 주소지.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납세자에게 부정이의가 없으며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 지문은 조세총론과 또 연결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세총론 파트에서 우리가 제척기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자, 먼저 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겠죠. 제척기간 기본이 5년이 됩니다. 그럼 지금 다른 거 부정이의가 없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럼 제척기간 기본은 5년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얘기죠. 자, 그러면서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하는가? 국가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은 국가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내가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납세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또는 신고를 했지만 적게 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무신고, 신고를 적게 한 것을 과소신고. 그런데 무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소신고했더라. 그러면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지금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신고 납부할 때로. 그런데 신고할 때 과소신고했더라. 그러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얘기고.
자, 5번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던 얘기죠. 자, 그래서 27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의 형태였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상 토지는 이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그 재산세에서 토지를 구분할 때 뭐 사용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율분리가 있고 그 다음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리고 고율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찾을 때 요령은 어떻게 하는가? 항상 지목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면적 요건 보시면서 초과자가 들어가면 종합합산. 그런데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지역 요건을 검토하는 거 충분히 연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1번의 지목은 임야가 되겠죠.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 법률에 의한 임야는 공익 목적의 임야다. 그래서 저율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고. 자, 2번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자, 지목은 공장 군의 토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 없더라 그러면 요건을 충족한 거로 봐서 이것은 저율분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3번 질문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자, 그 다음이 키포인트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게 바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지목은 임야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자연공원법 법률에 의한 임야로서 공익목적 임야에서 저율 분리과세 대상. 자, 5번도 마찬가지 임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률이 나오더라도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 문제는 평소에 우리가 연습한 거 그대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29번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이 문제는 재산세 파트에서 부가징수 파트를 못했던 얘기죠. 그럼 항상 역시 수업 시간에도 강조 말씀드리고, 항상 그 파트에 나오는 토픽, 그 제목을 먼저 보시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강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럼 먼저 보실 것은 납기를 묻고 있죠. 그리고 토지분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지문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역시 납기를 묻고 있고, 그 중에 선박에 대한 납기죠. 선박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맞습니다. 자,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자, 평소에 말씀드리기를 재산세 고지서는 좀 일찍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이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고서 나는 이제 재산세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될 것인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자, 4번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자, 4번 지문은 납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에 대한 납기죠. 우리가 올해 개정세법도 있어서 중요한 말씀 드렸었는데, 자, 주택에 대한 납기는 원칙은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는 거죠.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는 것이고, 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 그러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일찍 하라는 얘기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고, 자, 5번은 재산세를 물납하는 자는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된다. 자, 5번 지문은 물납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납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은 좀 일찍 신청해달라.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이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9번 문제도 역시 재산세 파트에서 그 부가징수 평소에 많이 연습한 파트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거. 자, 먼저 취득세 중에서 과세 표준 파트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법률 위주로 냈는데 올해는 사례 문제로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판단하실 거.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포함할지 안 할지 여길 물었구나. 그러면서 그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 계약 내용은 그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내용 보시면 총 매매 대금은 5억이 되겠죠. 다 합치니까 5억이 됩니다. 그러면 5억 원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자, 두 번째,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인데 총 매매 대금 5억 원 외에 당사자 약정에서 을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한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것은 그만큼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1,0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자손. 자, 우리가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았더라 그러면 손해보는 금액을 매각차손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리고 금융회사에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우리 취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세 과세 표준은 5억 원과 채무 변제 1,000만 원, 그리고 매각차손 100만 원 다 합쳐가지고 5억 1,1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3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올해 시험에 조금은 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세 총론 파트에서 성립 시기를 묻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나 두 개 갖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 이런 능력을 연습한 적이 있었는데, 자, 먼저 그 1번은 제3분 주민세. 자, 제3분 주민세는 7월 1일이 성립시기 맞습니다. 자,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 이 문제 풀 때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낼 때 지자체를 위해서 또 내는 세금을 얘기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지방소득세 성립시기는 소득세 성립시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0일 틀린 얘기고 소득세 성립시기랑 똑같습니다. 자,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우리가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는 게 있죠. 그러면 재산세를 본세라 부르고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 부릅니다. 자, 성립시기 재산세 본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성립시기는 같은 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로 바뀌어야 되고. 자, 4번은 중간연합하는 소득세가 되겠죠. 자, 헷갈리실 것은 소득세에 대한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매년 12월 30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봤더니 중간연합한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30일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건데, 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소득세에서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세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간연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성립시기는 중간연합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5번은 자동차 수요에 대한 자동차세인데 납기가 있는 달에 10일이 틀렸습니다. 납기가 있는 달에 1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 성립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1번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성립시기 그 파트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한 문제 출제했는데 조금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16문제 중에 최근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은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통과하시면 되고. 자, 32번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된 경우가 아닌 거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가 취득세 편에서 과점주주. 자, 과점주라는 것은 한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법인의, 물론 비상장 법인이 되겠죠. 과점주가 되었더라 그러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봐서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였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더라 그러면 지분 비율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더라 그랬을 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풀어보는데, 기억,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취득하면서 과점주가 되었더라. 자, 키포인트는 설립시라는 얘기죠. 설립이라는 것은 법인을 처음 만드는 거. 그때 과점주가 되었더라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 니은 과점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지분 비율 모두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디귿, 이미 과점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에 대한 과점을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분이 증가되었더라 그랬을 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 검토하실 것은 과점주라는 것은 한 사람만 과점주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분 비율이 50% 초과죠. 50% 초과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과점주주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성원 간에 지금 지분에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그 과점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에서 간주취득세가 과세된 경우가 아닌 것은 기억과 리을에서 정답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33번 지방세법상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이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파트를 물었습니다. 비과세 파트에서 신탁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했더라. 이것은 명의만 바뀐 거죠. 실질 재산에 이동이 없다는 겁니다. 취득세 비과세고, 니은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했더라. 원래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재산에 변동이 없어서 비과세고, 디귿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과세입니다. 대신 리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더라 그러면 이분은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 변경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렇게 최근 스타일은 옳은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무엇일까요? 참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를 이제 제가 내면서 평가할 때, 뭐 동영이다 그럴 때 지문을 좀 긴 걸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왜 이렇게 지문이 기냐? 지문을 좀 짧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 마음은 뭐 짧게 내서 여러분 편하게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기출문제 보니까 이렇게 길게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을 연습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평소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문이 길 때 푸는 요령은 여기서 보니까 옳은 거, 지문에서 옳은 게 나왔더라면 거기다 답을 체킹하시고 나머지는 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저 뒤까지 끝까지 문제 풀고, 그리고 그 밑에 통과한 거 좀 의심쩍더라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그때 이제 보더라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때는 이제 처음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법을 허점을 찌르면서 최근에 출제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평소에 그 푸는 문제 푸는 방법, 그걸 말씀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이 나옵니다. 양도차손은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 시험에 출제할 것은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여기에 나오는 토지는 같은 소득이 있으니까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양도차손 통산 여부, 여기를 물은 것이고, 자, 2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에 의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감가상각비가 나왔을 때는 키포인트는 저쪽 종합소득인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되었더라.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은 취득가액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산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땐 취득가액에서 그 금액은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 그쪽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틀린 얘기죠. 양도세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에서 지금 필요 경비 산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취득가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자, 저기 이제 평소에 그 소득세, 양도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진도 나갈 때 소득세 파트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악글자 딴 것 있었죠. 그러면서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종합과세라 부르고,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죠. 그것을 분류과세. 그리고 양도소득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그걸 뭐라 부르는가? 분류과세.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것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은 저를 부를 때 그냥 뭐 2배사 근연기다, 2배사 근연기다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그것부터 출발했던 건데, 자, 보시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분류과세. 따라서 이 문제는 옳은 걸 찾아라. 3번까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일단 통과하시고 뒷문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했는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입니다. 고가주택이죠. 그리고 양도차익이 4억이 들어가면 양도세가 과세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틀린 얘기죠. 자, 우리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하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필요비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고가주택을 12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 모르고 기타 필요비 모릅니다. 봤더니 양도차익이 4억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고가주택 팔았을 때 전체적인 양도차익을 구해놓고 뒤에다가 산식을 곱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가주택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12억인데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가? 1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가주택 문제 풀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했더라. 뒤에다가 곱하기를 붙인다는 거. 이걸 물어봤던 지문입니다. 자, 5번.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틀린 점이 되는 거죠. 올해 개정세법이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작년까지는 증명서류 있는 것만 인정해줬다가 올해부터 법을 바꿔서 금융거래에서 그 계좌 이체한 거, 그런 것이 확인되었을 때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로 봐준다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뭐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 35번. 35번 문제는 양도세에서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문제 푸실 때는 예정 신고인지 확정 신고인지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인 거죠. 자, 1번.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에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자, 이 질문은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건물을 양도했더라. 그러면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되는 겁니다. 분기가 틀렸고. 자,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틀린 얘기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로든 예정 신고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자, 3번.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올해 개정세법 내용인데, 자, 말씀드릴 것은 그 우리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더라 그러면 추계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추계 순서는 매, 감, 환기가 있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인데, 자, 여기서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때 올해부터 개정된 것은 건물을 신축했더라. 그리고 5년 이내 양도했는데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가산세는 5%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액의 100분의 5인가? 여기 나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틀렸습니다. 환산한 취득가액의 5% 기준입니다. 환산한 취득가액의 5%. 그럼 시험장에서는 일단 여기는 통과하시는 거고, 자, 4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부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자, 우리 양도세에서는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예정신고 때도 할 수 있고 확정신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다는 얘기죠. 자, 5번은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의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우리 세법에서는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과세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A라는 것과 B라는 것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개별과세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하는 거죠. 이번에서 합산과세라는 것은 A와 B를 합쳐가지고 초과 누진세율 적용했을 때 세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합산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 양도세 편에서는 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양도한 게 있더라. 그리고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더라. 그러면 합산과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고 그리고 2회 이상 양도했더라 그러면 먼저 판 것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다음 연도 5월달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6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첫 번째 미등기 양도 자산도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미등기를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건설업자가 법률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그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조금은 좀 저기 깊숙한 내용인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때 일단 통과하시고. 자,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죠.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이 문제는 우리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 중에 세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미등기 양도했더라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70%입니다. 그런데 그 70%는 과세 표준에다가 70% 곱하는 거죠. 봤더니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70% 곱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고 과세 표준입니다. 자, 5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틀린 얘기죠. 미등기를 양도했을 때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틀렸고 2번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4번 지문처럼 그냥 70%야 70%야 이렇게 암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라는 것은 세율입니다. 그럼 세율은 어디다 곱하는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의 가장 기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허를 찌르면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바탕으로 우리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그 70%고 뭐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 파트에 어디쯤 나오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은 세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37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이 부분은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신축이 되겠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그래서 신축을 했는데 무허가라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장기 할부 조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실 거 하나, 둘, 셋 중에 빠른 날 맞고. 자, 3번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맞는 얘기고, 4번은 상속에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맞죠? 자, 5번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환지 파트에서는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 말씀드리기를 환지가 나왔더라 그러면 확인할 단어 증가, 감소란 단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 감소란 단어가 없더라 그러면 원래 걸 쫓아가야 되겠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대신 이 문제처럼 증가나 감소가 나왔을 때는 다음 날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이고. 자, 38번.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뭐 이 부분은 평소에 저희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1주택을 보이는 자가 1주택을 보이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이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 되겠죠. 5년 이내에 먼저 행되는 주택은 1을 1세대 1주택을 봐서 이 법률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가 되게 되겠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 가로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이 와야 되겠죠. 10년 이내 먼저 행되는 주택은 1을 1세대 1주택을 보아서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개정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여기를 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인은 개정된 게 없었습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고, 자, 두 번째는 직계존속 동거부양 파트죠. 합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됐었습니다. 자, 39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는 등록 또는 등기인 것은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1번부터 1번에 과거권에 취득한 등록. 자, 이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2번은 외국인 수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실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거죠. 3번은 취득세 부과지적 기한이 경과한 주택에 대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됩니다. 4번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로 과세됩니다. 대신 5번 계약상의 잔금지를 2017년 12월 1일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이것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는가?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자, 40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등록면허세 종합문제 형태입니다. 자,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자, 수업 시간에 강조 말씀 많이 드렸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항상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등기 권리자를 찾아라. 자, 여기서 등기 권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에서 자기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이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지금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때 누구의 권리가 증가되는가? 갑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인 갑이다. 맞는 얘기고. 자, 2번은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를 한다. 틀린 얘기죠. 항상 이 문제는 납세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세지 문제 풀 때 푸는 요령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국세는 사람을 쫓아가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됩니다. 이번에서 지방세에 대한 납세지는 물건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등록면허세니까 지방세로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2번 다 끝냈어야 되겠죠. 자, 3번은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물세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1이다. 맞는 얘기고, 4번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물세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더라 그러면 등록물세액은 6,000원 한다. 최저세액을 물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5번 만약 병이 가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물세 납세 의무자는 병이다. 왜? 병의 권리가 증가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세법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법은 그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 방향을 잘못 잡고 공부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헤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세법에 있어서 키포인트 알고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알았더라.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좀 모르는 게 나왔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스타일은 세법 16문제 중에 많게는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은 그냥 틀리라고 하면서 이상한 파트에서 문제 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뺀 나머지 파트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갖고서 하나, 둘 이렇게 맞추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세법의 최근 스타일은 세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세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은 만점 받기는 좀 힘들고 올해 시험도 좀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문제 스타일에서도 틀린 거 찾는 문제는 괜찮지만 옳은 것을 찾아라. 16문제 중에 거의 절반인 6문제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그것도 좀 힘들었을 거고 또 예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 않았던 박스를 주면서 몇 개인가 그러면 그 몇 개인가에서 꼭 하나나 한 개 차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혼란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맞춰서 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관련된 부분 해설 강의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